3장의 스푸리나의 이야기. 첫 줄에 보면 우리 영혼의 최고 지배권과 욕망의 제동권을 이성에 부여할 때 철학은 철학의 수단을 잘못 사용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성이 이렇게 영혼을 지배하고 욕망을 제동하는 걸 맞다는 얘기겠죠. 그런 욕망 중에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욕망보다 더 객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욕망이 몸과 마음 모두를 휘어잡아 인간 전체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건강까지 그것에 좌우되고 때로는 억제하려고 쓰는 약조차 투쟁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격정이 감퇴하고 약화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욕망은 포만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법도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러면 그 예가 나오는데 그 금욕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659쪽 중간에 크세노크라테스는 거기에 더 가혹하게 대처했다.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금욕을 시험해 보고자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녀 라이스를 그의 침대에 밀어 넣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이 들고 일어나며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고는 그 반란에 솔깃해진 부분들은 불로 지지겠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신학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그 이쁜 여자를 그 방으로 밀어 넣었다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걸 몽둥이를 쫓아냈다고 얘기하는데 밑에서 한 6번째 줄쯤에 야망, 탐욕 등처럼 온통 영혼에 속해 있는 정념들은 이성을 훨씬 더 애를 먹인다. 이 경우에 이성은 기댈 것이 이성 자체의 수단밖에 없고 이 욕망들은 포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즐길수록 더 객렬해지고 커지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몸이 속한 욕망은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다음 페이지에도 뭐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보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가이우스가 자기 이름입니다. 율리우스는 시족 이름이고 카이사르는 가문명이죠. 카이사르 이제 가문이 이제 계속 분화되니까 시족 중에서 이제 가문을 쓰는데 이제 율리우스가 시족 이름이고 카이사르가 가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상당히 그런 쾌락이라든지 육체적인 그런 걸 굉장히 컨트롤 잘했다는 것. 특히 자기의 그 야망하고 관계된 데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그 애정 행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 야망과 관련될 때는 애정 행각을 뿌리쳤다는 얘기죠. 왁싱을 좋아합니다. 그 왁싱이 성적 쾌감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왁싱 하는 것이 아니면은 왁싱하고 난 뒤에 섹스하는 것이. 왁싱하고 난 뒤에 섹스하는 것이. 그래서 왁싱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긴 보니까 간판 많이 있지. 왁싱, 브라질리아 낚시, 왁싱. 그래서 그 661쪽에 한 7번째 줄쯤에 그러나 거의 이제 지금 쭉 카이사르가 그런 쾌락에 빠졌던 여자들하고 굉장히 관계를 많이 했던 이상 이제 뭐 유부녀하고도 하고 뭐 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았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의 영혼을 역시 무한히 잠식하고 있던 야심이라는 다른 정념이 색정과 싸우게 되자 색정은 즉각 야심의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시 이제 카이사르 이야기 돌아옵니다. 662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12번째 줄쯤에 다시 카이사르로 돌아가자. 그는 출세를 위한 기회 앞에서 쾌락 때문에 단 한순간을 지체한 일도 단 한 걸음을 돌아간 적도 없다. 야심은 너무도 압도적인 지상권으로 다른 모든 정념을 좌지우지했고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사람은 또 웅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대단한 웅변가여서 키케로가 이제 웅변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 BC 1세기경의 그 정치인이자 웅변가야 그런 사람인데 거의 웅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이다. 간단 명료하죠. 카이사르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좀 맹쓱했던 것 같아요. 왔노라 싸우노라 이겼노라 뭐 아주 그런 맹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 이 사람 직접 했는가 누가 역사가가 표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검소했다고 그러죠. 세심하고 활동적이며 끈기 있는 영혼이었던가 그런 얘기 나오고요. 저 위에 세 번째 줄에 10번째 줄쯤에 보면은 카토조차 이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제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카토가 자살했죠. 그 싸우다가 카토조차 카이사르를 두고 검소한 자로서 자기 나라를 반밀로 이끌어간 최초의 인물이라고 버릇처럼 말했다. 본인은 검소했던 카이사르가 그다음에 재밌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카토가 그 카틸리나 음모 사건이라고 이제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 카이사르에게 비밀 쪽지를 전달했단 말이죠. 논의 중이었을 때 이 카틸리나 음모 사건을 논의 중이었을 때 그래서 그 카토가 제출하라 하니까 카이사르는 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카토의 누이 세르빌리아가 카이사르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단 말이죠. 카토가 읽고 난 뒤 흔히 우리 그냥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하잖아. 그 말 했다 그러죠. 화가 나게 한 사람을 욕할 때 욕을 얻어먹는 당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욕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욕을 참 점잖게 했다. 그 정도하고 말았으니. 우리 옛날에 어른들 욕 중에서 이런 욕이 썩어 죽을 놈. 아주 좋은 욕 중에 하나가 에이 썩어 죽을 놈이란데. 그게 좋은 욕이에요? 사람이 썩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 그래서 아주 괜찮은 욕 중에 하나가 그 소리를 옛날에 했던 거. 네? 그래요? 또 말도 깜짝 놀랐네. 스님 들을 리가 뭐 있노? 부모님들 뭐 얘기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 썩어 죽을 놈, 썩어 죽을 놈, 그 다음에 뭐, 호랑이가 물고 갈 놈, 그런 말 하는 거야. 호랑이가 한 악발이 물고 갈 놈, 뭐, 이런 표현. 한 악발이지, 한 입으로 물고 갈. 그 정도면 아주 고운 것 같아. 다음 6번째 줄에 보면 카이사르의 다정함, 자기를 화나게 했던 자들에게 베푼 관용의 예는 아니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664쪽에 6번째 줄쯤 보면은 자기 장수들 중 다른 편에 서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무기와 말과 의장을 보내줬다. 이건 이제 로마의 그 독특한 문화예요. 파트로노스인가? 파트로노스와 클렌데스라고 그러죠. 우리로 하면 보호자, 피보호자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그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 카이사르 밑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카이사르 이제 그 부하 장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반대편의
그 클랜데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저 로마가 다른 애국군하고 싸울 때는 이 사람이 카이사르 편을 들지만 카이사르가 자기의 옛날에 파트너스하고 싸우게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폼페이우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한테 가겠다니까 카이사르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무기와 안장을 주는 게 이 고유의 그 파트너스와 클랜데스 문화라는 거죠.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문화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마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그 665쪽의 10번째 질점에 관용이라는 말을 보면은 관용도 했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는 적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참 이 사람은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로마 그선 로마 역사를 썼던 거 있잖아요. 그 일본 여자, 일본 다나 나오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이 갑자기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에 비하면 그 비교를 해놨어요. 알렉산드로스 그다음에 뭐 이런 장군들 있잖아요. 예, 카이사르가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아. 그다음에 666쪽에 보면은 친구들에게 보여준 배려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절에 그의 공정함으로 말하자면 그가 특별히 아끼던 하인을 기사 부인과 잤다는 이유로 사형시켰다 이런 얘기. 승승장구할 때 그보다 더 겸손했던 자도 없고 역경 속에서 그보다 더 의연했던 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 모든 훌륭한 성향이 야심이라는 그 격렬한 정념에 의해 변질되어 질식되고 말았다. 그 다음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야심은 그를 너무도 극단적인 허영심에 취하게 하여 감히 동포 시민들 앞에서 자기가 저 위대한 로마 공화국을 행체도 실체도 없는 한낱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뽐내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단 하나의 악덕이 야심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천성을 그 안에서 죽여버렸던 것이다. 이 사람도 역시 그 카이사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667쪽에 이제 6번째 줄에 하다만 이야기로 돌아오자. 그래서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 욕망의 재갈을 물리거나 폭력을 써서 우리 사지가 제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다. 그래서 그 굉장히 미모의 사람, 토스카나의 청년 스프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력을 정하고 역겨운 것을 여기고 우리의 미모가 남들을 달아오르게 한다고 제약시까지 한 애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연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풍부한 선물들에 대해 마치 남들의 잘못이 그것들 탓인 양 격려에 빠져 일부러 상처를 얼굴이 자연이 그토록 세심하게 준수해 놓은 완벽한 비율과 질서를 갈갈이 찢고 흐트려 놓았다. 이게 그 자기 미모를 훼손시켰다는 얘기인데 다섯 번째 줄에 내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그런 행동이 훌륭하다기보다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도함은 내 행동 수칙과는 상극이다. 의도는 아름답고 양심적이나 내 생각엔 지혜가 좀 모자란다. 그 후에는 그 추한 모습이 남을 멸시와 정오라는 죄 또는 보기 드문 그 장한 행위에 대한 질투라는 죄 또는 그 충동적 성향을 광적인 야심으로 해석하는 충상모략이라는 죄에 빠뜨린다면 뭐라 할 것인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좋은 말들이 있네요. 619쪽에 보면은 꼭 알맞게 절제하며 풍요 속에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 때 더 근심 없는 나날을 보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이제 조금 뉘앙스가 틀린 거죠. 알맞게 절제하며 풍요 속에 사는 것보다 풍요 속에서 알맞게 절제하는 게 근심을 좀 있나 봐요. 그냥 가난하면 근심은 별로 없나 보지. 합리적으로 쓰는 절제가 안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뒤에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쓰는 일이 아주 없이 지내는 것보다 더 고달프대. 그래서 절제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덕목이다. 그래서 소스키피오의 잘 사는 법에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다. 디오게네스의 잘 사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디오게네스의 방식은 순결성에서 평범한 삶을 능가하지만 수천 가지 면에서 탁월하고 완벽한 삶은 유용성과 힘에서 디오게네스의 삶을 능가한다. 응? 없으면 너무 마음이 아니 네. 근데 문제가 이런 게 있나 봐요. 있으면서 자기 혼자 절제하면 되는데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있음을 자꾸 이용하고 싶어 해서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절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절제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옆 사람이 부추기거나 그것을 빼앗는 건 아닌데 이용하고 싶어 해서 그걸 방어한다고 또 그런가? 거기다가 조금 없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없어도 얼마만큼 없나 문제지. 그런데 굶어 죽을 만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먹을 만큼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잊고 절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사람들은 미국에 가려고 할까? 미국인은 왜 우리보다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빼고 미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 브론티어나 챌린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얻고 성취를 맛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생각해 보니까 미국인들이 삶이 고난도 많을 수 있지만 성취감을 통해서 더 좀 재밌겠다, 적극적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그럴까? 우리한테? 지금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근데 지금은 아니죠.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 지금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냥 학교를 3년 다니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월급을 잘 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취감을 맛보지 않겠는가. 그래 보면은 우리 여기처럼 고난이 좀 있거나 좀 역경을 이겨내는 공부하는 삶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역경과 고난을 어디 자신감이 없지. 요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내가 자기 그 집에서 엄마가 제자가 돼가 뭘 보내와서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너는 뭐 하고 싶노? 이라니까 그냥 물리치료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거든. 그냥 학교만 열심히 물리치료사 공부 아니, 물리치료학과 근데 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미국에서 계셨으니까 미국은 정형외과 의사하고 같은 수준의 매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아이는 부산 내국어대학교의 사회체육학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그 클리닉의 원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대학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좀 잘 봤는지 코치를 잘했는지 얘가 대학원 다닐 때에 거의 미국의 의사 수준의 공부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근육이고 이런 걸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 교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센터에 어린이 센터를 맡겨줬다고. 그래서 성장을 막 했는데 오늘 이야기한 아이는 그냥 자기가 뭐 일반 병원에 물리치료사 정도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굳이 공부를 대학 가서 그냥 적당하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 그 아이 보고 지금 무슨 공부해라,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더 요격. 그 영어는 공부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그런 별로 자극은 안 줄 수 있죠. 같더라고. 그리고 그 요새는 그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 그래야 돼.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근데 자기가 그것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좀 다른 공부죠. 그 공부가 뭐 그거는 그래 수학이나 이제 그런 건 아니라서 아니야 다른 공부. 근데 그런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냥 다음에 또 보자라고 보냈는데. 계속해서 봅시다. 그럼 보고 34장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병법에 관한 고찰. 흔히 우리가 그 애독하는 책들을 들고 다니잖아. 우리 알렉산드로스가 그 전쟁에 가면서 들고 다니는 책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필사해준 그 일리아스라고 그러죠. 그 아킬레우스가 자기 우상으로 그랬다는데 아프리카인 스키피오는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이 아마 키루스 그 용병으로 갔다가 그쪽에 페르시아에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썼죠. 그 키로파이디아인가 뭐 그런 책일 것 같아요. 키루스 이게 저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는 거의 뭐 탑 고전으로 꼽힐 정도가 되죠. 그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폴리비우스 이거 로마서 쓴 것 같은데요. 카를 오세 필리드 코먼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그 몽테뉴 때 스트로피치 원수가 카이사르의 저서를 꼽았다고 그러죠. 좀 자기 인생책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671쪽에 보면 8번째 줄쯤에 그러고는 크세노폰에서 기루스가 충고한 바에 따라 사실보다 그리고 그의 군대 안에 또 돌아다니는 소문보다 훨씬 많은 수를 그들에게 말했다.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의 적이 더 약할 때와 소문만 듣고 약할 것이라 판단했다가 실제로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거짓말의 효과가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먼저 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671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카이사르가 시간 운동의 대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즉시에 기회를 포착하는 기술과 신속함이야말로 군 통솔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자질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다는 얘기고, 병사들에게도 그 다음 페이지 672쪽에 보면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고 용맹예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한 말로 조선의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때 그 카이사르가 병사들이란 말을 안 쓰고 동지들이란 말을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감을 더 정대시키고 동질성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동지들이란 말을 썼다고 그러고, 뭐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가 자기의 목적에 필요해서 했지만 물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우쭐하게 주려고 했지만 저급하다고 간주해서 그저 병사들이라고 부르는 갈대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673쪽의 중간에 또 한 가지 내가 주목한 것은 그가 전투에 앞서 병사들에게 하는 격려 연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675쪽에 보면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는 힘보다는 지략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곤 했다.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지략보다는 힘에 의해서 승리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 676쪽에 10번째 줄쯤에 나는 군사작전에서 그가 알렉산드로스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후자는 아무 분별 없이 마주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치고 공격하는 격류처럼 위험을 일부러 찾아서 당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생애 첫 열정이 분출되는 꽃다운 나이의 20대 초반에 전쟁에 나섰지만 카이사르는 이미 나이 들어 성숙했어야 나섰다.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다혈질에 화를 잘 내고 결국은 술 먹고 뭐 한해가지고 친구를 죽였죠. 이게 뭐
격렬한 편인데다 술로 그런 기질을 더 강화했던 데 반해 카이사르는 술을 매우 절제했다. 하지만 사정상 꼭 필요한 경우가 닥치면 카이사르만큼 자기 자신을 초계처럼 내놓았던 사람은 없다. (677쪽의) 밑에서 6번째 줄에 이런 인물들은 자기 운에 대해 나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것 이상의 신뢰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업은 숙고가 아니라 투신을 요한다고 말하곤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 다른 약간 곁다리 얘기지만 물론 이와 관련된 얘기지만 카이사르바 678쪽에 딱 중간에 나는 알레지아 공략에 대해 두 가지 희귀하고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지적하고 싶다. 군사가 너무 많아서 상당 부분 잘라내기로 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크세노폰에 나오는 기루스의 말에 의하면 한 군대를 우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용감한 사람의 수라는 거. 게다가 나머지는 도움보다 장애만 된다는 것이죠. 없는 게 낫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번째 점인가요? 봉기한 갈리아 지방 전체의 수장으로 임명된 베르생자토릭스가 알레지아로 들어가 농성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수장인데 한 곳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680쪽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카이사르는 전쟁에서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용기만으로 계류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강직한 것은 아주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양심적으로 전쟁에 임했고 승리를 얻고자 아무 방법이나 승인하지는 않았다. 딱 중간에 보면은 그는 전투에 임할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선명한 빛깔의 화려한 복장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도 보면은 흰 그 모자 쓰고 그게 적에게 노출됨으로써 위험은 있지만 자기 편 군사들이 사기 진작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심히 무능한 자를 비난하고 싶을 때 두루 쓰는 객언으로 읽을 줄도 헤엄칠 줄도 모른다고 했다. 카이사르 역시 같은 의견으로 헤엄치는 기술이 전쟁에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 부하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성도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으로 갈까요? hen숙한 아내 세 사람에 관하여. 이 세 번째 줄에 보면 한 여인의 여지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거기에 충실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비록 좀 나은 처지이긴 하지만 남자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남자들도 어렵지만 여자들은 더 어렵나? 남자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상대적으로 똑같겠지. 이게 그 당시는 이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양성이. 그 계속해서 우리 시대엔 대체로 여자들의 남편이 죽기까지 미루어뒀다가 죽은 뒤에 지극한 정성과 열렬한 애정을 과시한다. 이게 비꼬는 말 같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첫 줄에 가장 슬프지 않은 여자들이 가장 요란스럽게 운다. 남편 죽고 나면 되게 슬퍼서 웃는다는 얘기. 그들의 찌푸린 표정 산 사람들에겐 흉하고 죽은 사에겐 무용하다.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고 그랬잖아. 그건 남자들이 웃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말짱 거짓말인 것 같아.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들이 묵을 거 많이 남겨놔서 모르겠네. 복권 받아가지고 죽으면은. 대체로 여자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이 좀 힘들어. 남자들이 더 남자들이 힘들다고? 네. 뭐가? 혼자 사는. 아, 혼자 사는 게 지금 그게 이 아니고 정지를 받아가 이러는 얘기인데 혼자 사는 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힘들죠. 그래서 보통 아내를 여인 남자는 2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 늙었어. 그래서 보통 김영식 교수님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아가신 분 같아요. 근데 뭐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니까 처음 오리지널 싱글인 사람, 사배란 사람, 이혼한 사람 이걸 데이터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사배란 남편을 둔 여자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배란 여자를 둔 남자 또 오래 산대요. 왜 일본의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두 사람 사는 것보다는 그게 은혜는 아마 경제력과 관계되는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되면은 반을 나누게 되잖아. 근데 사배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독차지하거든. 경제력이 많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이혼한 사람보다는 사배란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되네. 그렇겠네. 만약에 그래도 빚이 있으면 두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혼하게 되면 둘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사별하게 되면은 혼자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일본 데이터래요. 우리도 뭐 똑같이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경제력이 좀 좌우되는 것 같네. 야, 이혼한 거하고 뭐 사별한 거하고 뭐 관계 있나? 아, 관계가 있는 게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연금을 내가 죽어서 쪼개 받으면 일단 70% 받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60% 줄어들 거 아니야? 60% 줄어들어도 없는 것보다 낫죠. 거기다가 또 갑자기 학교에 있으면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에서 내 종신보험에서 매덕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있으면서 갑자기 죽으면 훨씬 낫죠. 있으면서 갑자기 죽는다고? 현직에 있으면서? 현직이 안 있어도 퇴직을 하면 쓸려나? 이혼하면서 겪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건강에 뭐 영향을 미치는 야, 그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잖아. 별로 안 별로 내가 안 돼. 애들 다 키운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지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스트레스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생활이 좀 남들이 불편할 보는 뿐이지. 거, 활동 뭐 이런 거. 인간관계에서 어느 그런 게 다 그것도 있어요. 이혼을 했다는 거는 안 좋은 상태로 살다가 이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사별을 했다는 거는 잘 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나 좀 살아온 더 마음이 아프지, 그럼 사별한 아니죠. 사람은.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온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원래 그런 걸로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혼했을 때 이혼했을 남는 때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나온 세월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글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so what? 사별을 했다- 예. So what?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좋은 기억으로 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록 그러니까 추억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축을 안 살아. 뭐 축을 살아, 아니 나이가 행복 들면. 지수가 아니 조금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한 순간의 스파크 스트레스가 이혼할 때 그게 큰 거죠. 그렇게 이혼할 때는, 근데 그 젊었을 때 이혼하는 거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아온 기간이 또 안 좋았다는 거죠. 네. 이혼을 하는 사는 동안 글쎄, 그래서 이혼 뭐 그럼 이혼하는 사람은 뭐 좋았냐? 그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지. 일방적으로 약간은 있겠지만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봤어.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가지는 혼자 나가지는 않아. 살아온 기간에 행복 지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행복도 만족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되게 낮았어서 삶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을까.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좀 있어야 되네. 뭐니 해도 막판에 뭐니네. 머리네. 아니 두 번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거든요. 재혼을 하면 그러니까 더 못해도 끝까지 악착같이 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결혼 때보다 더 못해도 그러니까 그래, 또 그렇잖아. 이혼하면 또 이혼할 수 어. 있으니까 더 악착같이 산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이 두 번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좋은 경험이 쌓이면은 다음에도 안 좋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 사고가 그러니까 가능되니까 같이 살면서도 불안한 거지. 예.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반. 여기서 재혼한 부부 얘기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재혼했을 때 그렇다는 거는 제 말씀은 그렇다면은 이혼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홀가분할 수도 있지. 이혼한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래도 저래도 어렵네. 자, 684쪽에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우리의 갈래와 완전히 충돌하지 않도록 자기의 착한 마음과 사랑의 현신으로 남편의 죽음까지 감수한 세 부인의 이야기를 골라보았다. 너무 열렬하다 못해 죽게까지 만든 정성의 예들이다. 너무 오래 앓는 걸 보다 못한 아내가 처방한 게 그녀는 남편에게 고통을 끊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살을 권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죽었다는 거죠. 자살. 자기 몸을 남편에게 밀착시켜 허리를 단단히 동념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안식을 위해 자기 삶을 부렸던 것이다. 낮은 계급 출신의 사람이었대요. 다른 여자는 다음 페이지 417쪽 686쪽 득승의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유한 귀족 계급 출신이다. 계급 출신. 야, 이거 뭐 득승이 부유한 귀족 계급들은 별로 없나 봐. 어쨌든 집중 깡패 인물인 케킨나 파이투스의 아내 아리아는 참 이런 표현들 대단하네. 이게 좀 저 가지고 끌려오자 자살을 명받았는데 이 말한 것도 그렇네. 그래서 그녀의 사이 트라세아는 자살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말했다. 이 사람이 자살할 것 같아서 남편을 뒤따라 남편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자살할까봐 사이가 말리니까 아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가 장인과 같은 일을 당하면 내 아내가 장모님 딸이 장모님처럼 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바라고 말고 할 말 없게 만들어. 나와 남편처럼 내 딸이 자네와 그렇게 오래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봤다면 난 내 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걸세. 결국은 다 자살했다는 거죠. 죽기를 더 힘들게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죽지 못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네. 자네들이 암만 내를 감시하고 말려봐야 그런 얘기겠고. 그래서 남편이 용단을 내려서 못 죽으니까 이렇게 해요 파이투스 하면서 자기를 칼을 찌르고 그 칼을 자기 배에서 빼내가 남편을 뒀다고 그러죠. 봐요 파이투스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폼페이아 파울리나는 688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세네카가 매우 늙었을 때 그와 결혼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로가 세네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네요. 그 당시 높은 지위의 인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자기 관리를 보내 죽는 방법은 당사자가 고르되 자기들이 노한 정도에 따라 어떤 때는 급히 어떤 때는 넉넉히 시간을 줘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집행관들이 팔과 다리의 정맥을 끊거나 강제로 독을 삼키기 위해서 죽이는데 주치나 외과의사를 이용해서 이제 자살을 한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동료들에게 혹은 친구들한테 아내한테 위로의 말을 남기고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울리나 미모의 젊은 아내죠. 파울리나한테 690쪽에 6번째 줄에 당신은 5번째 줄이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으니 그것으로 당신 슬픔을 가라앉히고 위로하면서 올바른 일에 전념하며 남의 생을 살도록 하시오.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파울리나 난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더 복되게 이끄는 데 필요한 일을 권했어. 그런데 당신은 명예로운 죽음을 더 원하는구려. 반대하지는 않겠어? 우리가 함께하는 죽음에 지조와 결단은 똑같을 것이니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당신 쪽이요. 결국 세네카는 이게 이 혈관 정맥을 끊었지만 안 돼서 수벅다리 혈관도 끊고 마누라 눈을 피해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제방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독약을 먹기로 했는데 독약도 뭐 효과가 별로 없었고 사지가 냉해서 독이 10년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에 그 모욕물 피로 억지로 들어갔던 그 피로 물든 목욕물에 자기 머리를 뿌리며 말했다. 제방자인 주피터여 그대에게 이 물을 바치노라. 근데 이 와이프는 그 파울리나죠. 살아났다는 거죠. 네로가 급히 비난을 도래해서 살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몽테뉴가 그런 얘기를 하죠. 692쪽의 10번째 줄점에 이 마지막 한 상에 대해서는 파울리나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다면 그의 남편 역시 이전에 그의 대한 사랑으로 죽음을 단념했다는 것을 숙고해 볼 만한 일이다. 우리가 보기엔 이 교환이 그다지 공평한 것 같지 않다. 한 사람은 죽기를 원했고 한 사람은 살아남기를 원했다. 하지만 스투아적 사고방식에 따라 그는 그녀를 위해 삶을 연장하는 것을 마치 그녀를 위해 죽는 것과 같은 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 693쪽의 5번째 줄에 삶의 법칙이란 올바른 사람들에겐 자기 좋은 만큼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만큼 살아야 하기 때문이요. 아내나 친구들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만큼 그만큼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죽겠다고 고집 피우는 자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나약한 것이요. 때로는 우리를 친구들에게 빌려줘야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죽고 싶더라도 그들을 위해 우리 계획을 포기해야 하오. 많은 탁월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남을 위해 삶으로 돌아오는 그것은 마음이 위대한 증거요. 늙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 봉사를 지극히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달갑고 기쁘고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특별한 선행이 되는 것이요. 게다가 그로 인해 매우 기꺼운 보상을 얻게 되니 사실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만큼 아내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마지막 줄에 나는 살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산다는 것은 때로 간호한 아랑인 것이요. 자기 그 삶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삶 안에 사랑하는 아내의 삶도 같이 들어있다는. 이 대목은 좀 좋네. 타고난 운명만큼 사는 것 아닌가? 저는 전에도 한번 타고난 운명만큼 사는데 얼마나 그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게 스토아 아빠적인 사고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게 세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처가 나는데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사실적이기보다는 좀 더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좀 살이 붙어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삶을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옛날에 사약 받으면 한 그릇 먹고 뭐 두 그릇까지 먹은 분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는데 이리 찌르고 자르고 뭐 피를 쏟고 이래도 뭐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수사가 붙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원래 좀 병골이라서 허약했어. 그렇지. 혈액순환이 안 됐나 봐. 혈액순환 돼서 축축 했을 텐데. 아니면 뭐 계속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왜 죽었다는 걸